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내 것인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이럴 때 아닌데. 이거 233 아니에요? 예, 그거부터 해주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전까지 맞아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마음을 가만히 둬야 합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 중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도 있잖아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독일 영화 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드가 오래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발표한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영혼은 주머니를 열게 합니다. 그러니 불안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축입니다. 친구와 동료, 옆집 아저씨와 윗집 아주머니를 통했어요. 다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가면 불안하니까 등록합니다. 남들 결혼할 때 나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합니다. 남들이 해외로 여름휴가 끝날 때 나만 안 가면 뒤떨어질 것 같고 대하에 못 낄까봐 불안해서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자본주의는 속삭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그램을 열어도 내기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거 사야지. 이래도 안 살래? 안 사고는 못 버틸걸? 짝수 채널마다 자리 잡은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들은 또 어찌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요.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건 나만 몰랐나 봐. 요즘 어느 집에나 하나씩 있다는데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켰더니만 중간 광고를 하겠답니다. 팔로워가 수십만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언니가 쓰는 화장품을 사면 언니처럼 예쁘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남들만 따라가다 보면 물건은 쌓이고 나는 길을 잃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나날이 먼지만 쌓여가는 신상품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중고 거래 앱을 켭니다. 인심을 쓰며 나눔이라는 작은 기부 활동도 해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한 걸까요? 아무리 좋은 값을 받아도 새 상품을 살 때 지불한 가격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말끔히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지언정 처음부터 물건을 사지 않은 것만 못한 건 아닐까요?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게, 내 카드를 긁지 않게. 그러려면 먼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구에 사는 79억 인구에게는 79억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미련이 남고 두 갈래 길 앞에서 망설이더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길이 다르니까 인생 시계 역시 저마다 달라야 합니다. 남에게는 나만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정한 표준시는 남들과 약속을 정하고 맞추는 데만 씁니다. 인생 시계는 달라요. 누구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지만 나는 40대 후반에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아예 결혼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를 대학 보낼 때 나는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인생에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20대는 가장 불안한 나이입니다. 잘 아는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20대는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30대가 되니 좀 덜한 것 같다고요. 아침에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길에서 넘어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손바닥도 까지고 무릎에 멍도 들고 옷도 찢어지고요.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지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를 믿지 못하니 기웃거리며 남을 보겠죠. 재능이 있고 노력도 하고 열정도 있는 후배들이 그러는 걸 보면 저도 속상했어요.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묻는 후배에게 그렇게 답해줬어요.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왜 너를 못 믿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누구보다 해보고
쉽잖아. 그럼 너를 믿고 한번 해봐. 인간은 미래에 중독된 종이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사는 비용이 바로 불안이라고 어느 공학 박사가 말했습니다. 불안이 현대인의 디폴트라니 좀 덜 불안한가요? 그래도 스멀스멀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가장 좋은 항불안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나를 믿으면 실수나 방황도 받아들이겠지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앞서 말했듯 영화를 좋아하는 저는 한때 1년에 100편의 영화를 그것도 전부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일주일에 2편씩 꼬박꼬박 본다면 얼추 그렇게 돼요. 하지만 방송일이라는 게 불규칙하기도 하고 모교에 강의를 나가던 시절엔 학기 중에 영화 한 편 보기도 쉽지 않아서 주로 몰아서 보곤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을 잡아서요. 제가 좋아하는 극장이 그때는 종로에 몰려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하는 티켓차 영화부터 보는 거예요. 조조 영화는 10시쯤 시작하거든요. 점심 무렵, 오후 시간, 저녁 나절, 심야 영화까지 하루에 6편을 볼 수 있습니다. 5편째부터는 허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이 정도 일정으로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혼자 보려 다녔어요. 아마 십수년은 좋기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저를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안정장치였을지도 모르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생방송 일정은 아무래도 압박감을 줍니다. 알람을 5분 단위로 맞추고도 혹시 안 울리면 어쩌나 싶어서 사발시계까지 맞추고 자야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잠복은 있는 편이라서 머리를 베게 되는 즉시 잠에 빠져들긴 했지만 말이죠. 저도 기계가 아닌 사람인데 규칙적인 일상을 살다 보면 일탈을 꿈꾸는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휴가도 일주일 온전히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텔레비전 녹화와 라디오 녹음을 어렵게 해놓고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오전에 도심 공항 터미널에 가서 짐을 먼저 붙인 날이 있어요.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가적인 큰일이 일어났다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전화에 불이 나는 거죠. 녹음, 녹화 다 취소하고 내일은 무조건 생방송을 해야 한다고요. 붙였던 짐을 공항에서 찾아서 차 트렁크에 싣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공간을 초월해 해외로, 국내로, 바다로, 산으로 저를 데려가니까요. 시간마저 초월하죠. 중세 유럽, 조선시대, 미래까지.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간접 경험으로 여행도 떠나고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직접 본 것과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제가 저의 뇌를 속이기도 한 셈이네요. 외국 영화 대부분이 할리우드 영화인 우리나라에서도 운 좋게 북유럽 영화나 아시아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도 영화 런치박스는 따뜻하고 뭉클한 작품이었어요. 인도 특유의 활력이 느껴지고 볼거리가 많아서 재미도 있었어요. 사람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기차도 많은 인도에서는 흔히들 아내가 런치박스, 점심 도시락을 싸서 기차에 실어 남편에게 보냅니다. 골목마다 집마다 돌면서 도시락을 받은 후 기차에 싣고 가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영화가 전개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필이면 배달원이 실수를 합니다. 남편의 도시락이 배우자와 사별 후 외롭게 사는 중년 남자에게 잘못 배달되죠. 남자는 쪽지를 적어서 도시락에 넣습니다. 도시락이 잘못 배달되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지 오래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버티던 여자도 도시락을 통해 답장합니다.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인생 명언을 얻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기차 시간표처럼 인생의 계획표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떠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겠지요. 기차는 그럴지 몰라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을 헛갈리고 기차를 잘못 타고
엉뚱한 시간, 뜻밖의 장소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요. 지금 당신의 일상은 만족스러운가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린 시절 꿈꾸던 그대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기대하던 것과 다른 삶이라면 당신은 기차를 잘못한 걸까요? 지금 거기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을지라도 또 다른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곳은 괜찮은 경유지가 되겠지요. 지금 거기가 마음에 든다면 거기까지 오기 전에 들렀던 곳들은 꽤 튼튼한 환승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방황과 실수를 받아들이며 다음을 향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실어봅니다. 교차로에서 만난 것뿐이에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인생 명언을 얻은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장님 때문에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부장은 몇십 명의 직원들과 일을 하죠. 나이도 제각각, 성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사람들을 총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장님이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아랫사람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장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은 몹시 까다로웠어요. 사무실에서는 물론 식당이나 회식 자리에서조차 단 한 번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적응력 하나는 좋다고 자부한 저로서도 불편했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업무 평가를 하는 건 다른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부장님은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함께 일한 부서원들 모두에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야단을 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나하나 곱씹듯이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울지는 않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린 후배도 있었어요. 1, 2년이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장님은 움직이지 않고 3년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다른 팀 후배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부장님 얘기가 나왔지요. 다른 팀에서도 그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더라고요. 앞에 있었던 팀에서도 그 부장님은 다들 껄끄러워했다고 하더군요. 3년째 접어드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저에게 후배가 해준 말이 이랬습니다.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배. 군복무 중 선임 때문에 힘겨워하던 자신에게 다른 선임이 해준 말이었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그 선임이나 그 부장 역시 자기 길을 가는 거랍니다. 동에서 서로, 혹은 서에서 동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딱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가 교차로라고 합니다. 병목 현상으로 도로가 갑자기 꽉 막히듯 인생의 교차로 역시 서로 엉키고 꼬여서 교통이 체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그 선임, 그 부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꽉 막힌 도로도 어느새 뚫리고 서로 헤어져 가뿐하게 가던 길을 계속가게 된다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겠지요. 나 같은 운전자 때문에 답답했던 도로를 벗어나 시원하게 달리게 되겠지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 때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입니다. 교차로에서 만난 것뿐이야. 가끔 혼잣말로 하곤 해요. 아니, 이 교차로 왜 이렇게 길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교차로가 이렇게 길어도 되나? 그 부장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다른 부서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랑 3년이랑 일했는데 누군들 같이 일을 못할까? 누구라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동그라미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전, 그러니까 4년 전이었나 봐요. 여름 방학 때 혼자서 나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방송하는 후배들 2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입사 시험을 치른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학생들에게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방송생활 10년 미만 아나운서나 기상 게스트 후배들을 만나 1시간 남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노력이 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방송, 심야 방송처럼 각자 맡은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달랐고 KBS, MBC 등 일하는 곳도 달랐으니까요.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후배를 만나면서 제일 도움받은 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먼저 깨달은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네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즐겨 쓰는 표현대로라면 방송에 진심인 사람이 결국은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 말이지요. 그게 저는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일종의 믿음이나 조촐한 사명감이요. 사명감이 요즘 후배들에게 있을까 했던 저희 오해는 바로 풀렸습니다. 방송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프로젝트 중에 만난 신입사원 후배가 뭘 꺼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입사 시험을 준비할 때 썼던 다이어리예요.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요. 신입생 시절부터 대학 4년 내내 아나운서를 꿈꾸며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나중에 좀 지치고 무력해졌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내가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한 번, 두 번 낙방 경험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이름하여 자존감 다이어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주 일주일치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쉬운 계획부터 세우는 겁니다. 매일 토익 공부 10분, 한국어 능력시험 공부 10분, 신문 읽기 10분 이런 식으로요. 1시간씩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10분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날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그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생활계획표에는 모두 동그라미 뿐이겠죠. 그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각각 15분으로 늘리고 다시 동그라미를 남기는 겁니다. 20분으로 늘어나도 동그라미와 세모가 많지 가입표는 거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면접 대비 질문과 답변, 간단한 시사 상식 같은 것도 적어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면접 당일에 쓰기 위해서요. 면접을 치러 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깁니다. 10분 면접을 보려고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다반사지요. 그 시간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긴장하니까 목마르고 자꾸 물을 마시니 화장실에 들락거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존감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넘겨보라는 겁니다. 거기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동그라미 칠 정도로 시사 상식 공부도 이만큼이나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다이어리에는 동그라미가 가득하니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자존감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부터 써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보장된 방법입니다. 100가지 장점이 있는 사람. 이런 자존감 다이어리도 있습니다. 오래전 티타임 때 만난 학생에게 권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비교를 당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2살 터울 언니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요.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예뻤고 재능도 뛰어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비교는 대학 때까지 이어져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도 무조건 언니를 칭찬하고 자신은 미미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술적 기질을 타고난 언니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한없이 잘해주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자신은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언니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지방에 계시기에 전화로 언니에게 타이르고 동생에게 말했답니다. 네가 좀 참아. 언니 비위 좀 맞춰주고. 20년 넘도록 이어진 이런 관계는 동생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줬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돼. 그럼 모두 편안해져.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언니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참 착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건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 순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이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이어리에 한 달 일정을 적는 데가 있잖아. 아무리 약속이 많아도 오른쪽 아랫부분은 비어 있을 거야. 거기에 오늘 밤부터 하나씩만 적자. 학생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장점을 찾아서 쓰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나는 밥을 잘 먹는다. 그럼 그걸 써. 위장 장애가 있으면 밥을 잘 먹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장점인 거지. 나는 똥을 잘 싼다. 그것도 장점이야. 변비가 심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 쾌변. 이렇게 쓰는 거지. 학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웃음이 나지. 내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게 뭔가? 포인트가 그거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생각하고 써. 쓰고 나서 보면 웃음이 날 거야. 그럼 한번 피식 웃고 말아. 웃으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그걸 펼쳐봐. 또 피식 웃음이 나면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딱 100일만 해봐. 그럼 나에게 100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학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월 학기 초였습니다. 6월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대체한 팀 발표를 했죠. 눈여겨보았던 그 학생도 팀 내에서 제 몫을 무사히 해냈습니다. 그 팀은 발표가 끝난 뒤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 같은 걸 올렸습니다. 서로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쓴 롤링페이퍼 같은 내용이었죠. 땡땡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 없었을 거야. 팀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땡땡 언니는 우리 팀 개그맨 언니 덕분에 한 학기 동안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읽었죠. 4월의 모습, 5월의 표정.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살며시 눈치챘던 그 학생의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던 모습. 마치 어두운 곳에 조명을 비춰 서서히 조도를 높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학기 말로 갈수록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5월 말에 만났던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제 친구가 지역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무대 뒤에서 자원봉사하던 대학생이 아주 일을 잘하고 싹싹 하더랍니다. 리허설을 마치면 물을 가져다 주며 노래 잘 들었습니다. 깍듯이 인사도 하고요. 대기하는 동안 얘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 뭐 그런 걸 묻게 되었겠죠. 그래요. 제 친구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되찾은 학생은 학교 발표도 자원봉사도 누구보다 멋지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혹시 그 자존감 다이어리 계속 썼느냐고.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나름 확신을 하게 된 저는 다음 학기에도 또 그 다음 학기에도 아마도 10번쯤 같은 제안을 다른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1,500명쯤 되는 학생 중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500분의 1이라는 확률과 놀라운 변화는 확실하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발목에 묶인 실을 풀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던 후배는 어린 시절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할 때 일부러 초등학교 동창들을 자주 만났대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다 보면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생생히 기억하는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술술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나는 숫기 없는 어린아이였는데 친구가 알고 있는 나는 소풍날이면 앞에 나가 사회를 보던 아이였다는 식으로요. 남이 본 내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도 하죠. 실제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자신의 원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바뀌기도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바뀌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20대 중반에 아나운서가 되어 당시 방송이 원하던 아나운서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참하고 얌전하고 말도 조용조용히 하면서요.
가끔 라디오 생방송을 할 때면 무의식 중에 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본 모습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답답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무거운 옷으로 몸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옷으로 저를 감추었다고 말하면 이해가 갈까요?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요. 그러다가 40대 초반 교육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나레이션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과학이나 심리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원고를 받자마자 탐독했습니다. 그 중에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성은 사회화가 되기 전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도 했고요.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 있지요. 타고난 본성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땠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시절이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떠올랐습니다. 뚱딴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율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동작에는 이 동작을 보태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이없죠. 그래도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 웃으며 받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서는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장발장이나 소공녀 같은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지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저의 보물은 기린문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소년소녀 명작 동화 100권이었으니까요. 엉뚱하고 상상하기 좋아하는 기질이 동화를 읽으면서 더 커졌을 겁니다. 40대 초반에 떠올린 어린 시절의 나는 이후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치 발목에 묶여있던 실 같은 걸 풀어버린 느낌이었달까요? 그래, 나는 원래 좀 엉뚱한 사람이지. 나는 명랑하고 발랄해. 그동안 사람들이 원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으로 사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 방송에서도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진행할 때 어이없는 성대모사도 하고 웃음소리도 마음껏 냅니다. 가끔 시끄럽다고 청취자가 타박하실 정도로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꾸미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게 되고요. 나를 찾고 나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타고난 내 모습이 세상과 만나면서 달라지는 걸 알아채는 과정 말입니다. 달라진 면은 제가 자리를 찾도록 하고 감추려고 한다면 드러내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격려해주고 너무 드러내기만 한다면 피곤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꺼내 보이도록 조절하면서 말이죠.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 자신을 파악해 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깊어질 겁니다. 그럼 점차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기를 제대로 배운 적 없기에. 발표는 기싸움입니다. 여러분, 발표는 결국 기싸움입니다.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나와 그 사람들 간의 기싸움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귀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절대로 풀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감 있게 시작해야겠지요.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소개하는 뮤지컬 배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인터뷰 때 들었어요. 저는 뮤지컬 보러 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은 오후 6시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가기가 어렵지만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생방송을 하던 시절에는 대극장 라이센스 뮤지컬부터 소극장 창작 뮤지컬까지 안 보는 작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스타였던 그 배우를 보면서 늘 궁금했던 점을 물었지요. 어쩌면 그렇게 무대에서 자신감이 넘치세요? 떨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무대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노래하고 연기하는 비결이 뭔가요? 답은 한 가지, 연습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만 번씩 불러본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르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빨리 무대에 올라서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작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뮤지컬에는 20곡 안팎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합창을 제외하면 주연의 경우 10곡 정도는 완벽하게 불러야 하죠. 그럼 무려 연습을 10만 번이나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신감이 저절로 뿜뿜 솟겠죠? 또 다른 사례는 개그 콘서트입니다. KBS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개그 콘서트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코너에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5분 남짓 코너에 제가 등장하는 장면은 기껏해야 2, 3분이었습니다. 대본을 미리 받아 혼자 외운 후 연습실에 갔던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이니 한두 번 맞춰보고 녹화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려 30번이나 연습을 하더군요.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대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첫 연습 이후 설 연휴가 끼어서 녹화 당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날도 일찌감치 가서 대사와 동작을 맞춰봤지요. 다들 잘 쉬셨냐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연습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역할은 고 박지선 씨가 대신 해줘서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10번 정도 맞춰본 후에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개그맨에게 살짝 여쭤봤어요. 도대체 연습을 몇 번이나 하느냐고요. 코너마다 다르지만 100번에서 200번을 한다더군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어찌 될까요? 대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할 겨를도 없이 조건바사처럼 내 입에서 대사가 술술 나옵니다. 뇌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새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건 남들을 웃게 하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남들을 웃게 하려고 수백 번씩 준비한 노력이었던 셈입니다. 노력만이 길싸움에서 승기를 잡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귀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감 있게 시작해야겠지요.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벽을 뚫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학생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1만 번의 노래와 100번의 연습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연습을 많이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1만 번이나 100번은 몰라도 혼자 하는 개인 발표라면 30번, 40번, 50번이라도 연습하라고 권합니다.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 말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팀 연습도 10번이고 20번이고 다 같이 모여서 해보면 좋을 겁니다. 팀 발표를 앞두고 저는 마지막 발표 준비, 즉 리허설을 꼭 함께 했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 주로 주말을 이용했지요. 강의실을 예약하고 한 팀에 1시간씩 저와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앞쪽 강단에 서고 저는 일부러 맨 뒤 가운데 자리에 앉습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시작하면 1분 안에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안 들려요. 지금 이렇게 강의실이 비어 있는데도 안 들리면 학생들로 꽉 찬 수업 시간에는 더 안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팁을 줍니다. 내 소리가 강의실 뒷벽을 뚫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말해야 해요. 그만큼 큰 소리로, 그만큼 우렁차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싸움에서 이기고 단박에 기선을 제압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목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리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전은 아니어도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소리, 즉 복식호흡으로 발성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복식호흡의 중요성은 10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모두 복식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울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 어른이 그렇게 계속 울면 금세 목이 쉬어버릴 겁니다. 복식호흡을 하던 아기는 자라면서 흉식호흡을 알게 되고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맑고 깨끗한 소리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소리를 찾으려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성악가들을 보면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넓은 공연장에 울려 퍼지게 노래를 부르지요. 복식호흡 덕분입니다. 한 소리를 완창하는 명창들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67시간을 공연하고도 목이 멀쩡하지요. 복식 아니 단전호흡 덕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리, 오래 써도 시 상하지 않는 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책 한 권을 읽어야 할 겁니다. 좀 쉽게 해보려면 유튜브에서 복식호흡을 검색해 보세요.
가수나 뮤지컬 배우처럼 노래를 부르는 분, 아나운서나 성우처럼 목소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해 놓은 동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자신에게 맞는 걸 골라서 따라해 보세요. 하루 이틀 말고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쯤 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할 겁니다. 학기 초부터 저와 함께 매주 복식 호흡을 하려고 노력해온 학생들은 팀 발표를 할 때쯤 자신만의 소리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그래서 더 강조합니다. 내 소리가 강의실 뒷벽을 뚫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말해야 한다. 목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통해 깊은 곳에서 나온 소리를 멀리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힘 있는 소리를 멀리 내보낼 수만 있다면 일단 대성공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일부러 조금 작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소리를 크게 내지요. 나름으로는 크레이션도 전략입니다.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무조건 큰 소리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집중도가 조금은 높을 터이니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나 하며 귀를 기울이게 하고 뒤로 갈수록 소리를 크게 내면서 집중하느라 다소 피곤해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방법은 아마추어보다는 프로에게 권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짠, 책 펼쳐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나와라.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